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때문에 그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소송을 당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무튼 신탁 부동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거 요번에 어차피 영상 찍는 김에 이거 요번에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할게요. 아파트 살 때 내 돈으로 다 사면 좋죠. 근데 그 돈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산다. 요즘은 창원만 해도 25평 이런 것도 5억이 넘더만요. 거의 6억 가까이 되던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그러면 나는 소유자이고 은행이 근저당권자로 들어오죠. 등기부를 보면. 그런데 이번에 더 나아가서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한 채만 사는 게 아니고 한 100채를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돈을 다 현금으로 주고 살 바에는 100채를 안 사겠죠. 왜 그러냐면 현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다 부동산에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애초에 100채를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뭐 100일 동안 한 군데씩 잠자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다 어디 뭐 투자를 하거나, 저는 사실은 그 투기라고 보는데, 투자를 해서 수익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대표적인 뭐 레버리지 효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은행에서 빚내서 그 돈으로 산단 말이에요. 나의 자기 자본 조금 넣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내가 빚을 못 갚았다. 그럼 은행에서는 당연히 경매를 넣겠죠. 그런데 그런 백채 부동산을 관리도 좀 하고, 그런 변제가 안 됐을 때 경매 절차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자금 회수를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사는 거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는 아예 땅을 사서 거기 아파트 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공사비는 혼자 마련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자금을 유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채권자가 갑자기 사업 부지에다가 가압류를 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 때문에 사업이 올스톱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 명의로 등기를 안 해놓아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놓으면 일단은 나의 채권자들이 뻔히 내 건 줄 알지만 법적으로는 내 게 아니어야만 나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행사하려고 그 사업 부동산에다가 뭐 경매를 넣든 가압류라든 그걸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게 신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탁법상에 신탁을 하면, 신탁회사에다 맡기면, 그것도 뭐, 관리형 신탁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담보형 신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신탁을 하면, 일단은, 내 건 아니에요. 신탁회사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만든 이 건물이다 하면,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유하면서 수익 발생하는 걸로 수수료 받아가면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면 공매를 넘기거든요. 그때 하는 경매는 공매라고 그럽니다. 그 공매를 그러니까 팔아서 돈을 정산해 줄 때 은행에다가 바로 최우선적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근저당권자를 신탁에서는 우선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이제 원래 위탁자한테 주는 거고요. 아무튼 신탁은 명의를 좀 다른 사람한테 옮겨 놓으면서 돈 빌려오고 하는 관계를 좀 쉽게 하려고 있는 제도라고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합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탁 부동산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임대차를 할 때, 그러면 임대차는 우리 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것처럼 지거 아니라도 팔 수는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거 아니라도 빌려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타인권리 매매, 타인권리 임대차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권리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남 건데, 다른 사람 건데 일단 내가 팔 수도 있고, 남 건데 내가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럽니까? 아니, 매수인과 임차인이 그것만 넘겨받을 수 있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탁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탁 회사 거지 위탁자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그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지거 아닌 남의 거를 가지고 와서 내한테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 오만 사고가 다 생깁니다. 위탁자는 원래는 실제로는 내 겁니다. 실제 네 게 없다니까요. 실제 네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명의만 빌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명의신탁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명의신탁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린 이 신탁자와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 그 사이에서는 이 신탁자, 위탁자, 이 사람의 소유인데, 등기상으로만 이제 명의자의 소유이지만, 신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그들끼리도 신탁 받은 명의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는 거예요. 영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거 내 거 아닌데 당신 빌려 쓰게 해줄게요. 보증금 대신 내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런 계약 체결할 거냐고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오라고 안 하겠습니까? 정 내가 들어가 살고 싶으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신탁회사가 이 물건을 신탁받았을 때 어떤 조건으로 신탁을 받았는지 그 계약서를 봐야 됩니다. 그럼 계약서 어디서 봅니까? 등기부에 보시면 그런 신탁 부동산 밑에는 뭐 신탁해서 이제 뭐 코리아 자산 신탁 뭐 이런 게 있고 난 다음 밑에 신탁 원부 제 몇 호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 신탁 원부를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 가면 발급을 해줍니다. 12,000원인가 9,000원인가 줘야 될걸요.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아직은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등기부 그 자체는 발급이 되는데 그 등기부와 일체를 이루는 신탁 원부는 실제로 그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급받아 보면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만약에 위탁자가 이거를 임대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을 받았을 때 당연히 신탁사 계좌로 보내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신탁회사라고 할 때 신탁회사의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대표이사? 우리가 삼성 갤럭시를 사는데 이재용 회장한테 삽니까? 그 대리점 직원한테 사잖아요. 그러면 그 대리점 직원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가 있죠. 사전 동의해야 되는데 뭐 서류 받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탁사에 확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화 녹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탁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서류를 받는 건데 제가 실무적으로 보니까 그 어떤 신탁회사도 물론 제대로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사전 동의서 잘 안 써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내부 업무적으로 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한 걸 녹음이라도 해야 되고 그 증거가 다 가지고 있어서 신탁사가 동의한 임대차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그래서 반드시 보증금은 누구 계좌로 넣어야 된다? 신탁사 명의 계좌로 넣어야 돼요. 그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계좌로 보통 달라고 해요. 안 돼요. 절대 보호를 못 받아요. 신탁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나는. 중개인의 확인 설명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그 25조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데 중개사님들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뭐 변호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소송하는 게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신탁 부동산은 애매하면 임차하지 마라. 야 모르겠으면 임차하지 마라.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이름에 내 이름 옆에 도장 찍는 그 계약서인데, 계약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꼬치꼬치 캐 묻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겠으면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수정을 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변호사한테 30만 원 주고 자문 받으라니까요. 나중에 30만 원 아깝다고 하다가 보증금 3천만 원, 4천만 원 그냥 날려요. 그래서, 물론 30만 원까지도 안 받습니다, 변호사들이, 자문을. 그래서 어쨌든, 그, 계약서 문구를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거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보통은,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을 간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설명 제대로 안 해줬다라고 해서 공인중개사한테 내 피해 액수 100%다 받아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법원도 이렇게 판단을 해요. 공인중개사 과실 책임 인정하더라도, 아니, 어쨌든 거래는 네가 하는 거 아이가. 네가 거래 당사자인데, 거래 당사자로서 조사 확인할 의무도 있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책임을 몇 %로 제한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책임을 남한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하고 없네. 공인중개사 찾아갑니까? 네가 직접 찾아다니라고, 물건을. 공인중개사한테는 물건을 찾아주는 정도의 기대만 일단 하고, 물론 확인 설명 의무를 공인중개사님도 다 해야 되지만, 거래 당사자인 내가 이 책임을 다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